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옛일을 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항상 전해드리던 이기진 기자의 뉴스보다 맛집 대신에 영상수필 온고지신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뉴스보다 맛집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기획 온고지신, 우리 지역 공주와 서울 종로로 시간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참 오래간만에 종로거리를 걷네요. 서울은 올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어디쯤일 텐데. 여기에 계시는구만. 상투를 튼 채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딘가 표정이 편해 보이진 않네요. 이분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전라북도 정읍, 고창 일대에서 봉기했던 농민운동이 동학혁명이죠. 그 선봉에 섰던 이 녹두장군 전봉준. 그런데 왜 이 서울 한복판에 그의 동상이 있는 걸까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보는 온고지신. 오늘 첫 이야기는 녹두장군과 우리 지역 공주 우금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제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주입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녹음이 참 좋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금티라는 고개인데요. 과거 이곳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을 해서 느릿느릿 걷는 이런 소를 끌고는 도무지 이 고개를 넘을 수 없다 해서 우금티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130년 전 녹두장군 전봉준이 앞장섰던 동학이 이 가슴 아픈 마지막 전투, 이곳 우금티에서 벌어집니다. 백성에겐 쌀을, 탐관 우리에겐 죽음. 동학 농민혁명은 1894년 전북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속 전설이 된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희망을 부르짖던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었죠. 그렇게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던 전진은 이곳 우금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그러니까 연합군대에 맞서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 대부분 이곳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금띠 전투는 남북적 연합농민이 모여서 정말 22일간 처절한 항일전쟁을 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말 큰 희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봉준 장군, 김계남, 손아중 등 이들은 순창 피놀이에서 잡히게 되면서 지도부가 거의 와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금티의 지형은 이 소쿠리 모양처럼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미 고갯마루는 관군과 일본군이 점령한 상태였고요. 1km에 달하는 오르막길을 동학농민군은 맨몸으로 내달려야 했죠. 이미 전술상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은 하늘이다. 통학년 횃불 맨몸으로 일어선 오늘도 백성은 하늘이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애국 애족 정신의 표상인 동학농민혁명의 법정기념일이 5월 11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민초들이 주체가 됐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자유, 평등, 인권, 이 보편적 가치들을 위한 민초들의 노력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조선 의군부에 잡혀 교수형을 기다리던 전봉준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찌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는가? 나를 죽이려면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라.
역사는 후세의 거울. 의식이 깨어 있어야 바로 볼 수 있다. 녹두꽃 피는 날 바람처럼 찾아오기를 온고지신 새길 그 이름 전봉준. 전라도에서 봉기한 녹두 장군의 동상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이유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온고지신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데요. 특히 배드민턴 안세영, 수영 황선우, 높이뛰기 우상혁 등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걸었습니다. 누리꾼들도 힘찬 응원으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종합 3위지만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죠. 아시안게임 1위까지 가보자고 1년 미뤄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을 선수들 최고의 성적 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에 폐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주의 특산품인 햇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또 예산에서는 2021년 재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블랙 사파이어 포도가 출하되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대전 현충원에서는 벌초와 성묘 등으로 가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천고마비의 계절,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모두 풍성한 가을 만끽하세요. 그렇게 덥더니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기나긴 여름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올 가을엔 우리 모두 평안하고 풍성한 날들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비료업체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요소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일면서 품절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걱정 가득한 목소리인데요. 사재기는 나쁘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불안한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요소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올 수도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2개월분이고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은 현명한 대처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정부가 33년 만에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16%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과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카르텔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항에 과학계는 대덕특구와 또 국가 R&D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와 또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 다시 말해서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과학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은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예산 삭감의 이유와 또 타당성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네. 그 대정부 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 그 당시 이제 장관이 부재 중이어서 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우선 이러한 그 구조조정, R&D 예산의 구조조정은 그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과학기술 원로들하고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로들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R&D 예산의 어떤 방만함. 그래서 이런 거 방만함 또 청년들하고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봤더니 이게 저출산 대책 예산이 뭐 엄청나다. 그래야 나중에 저출산 대책으로 집어넣은 그 항목들을 보니까 뭐 엉뚱한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R&D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 뜯어보면 R&D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보조금 같은 게 살짝 R&D로 포장해가지고서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9년 R&D 사업 개수가 650개쯤 됩니다. 근데 2023년에 1250개입니다. 그러면 R&D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4년 만에 어떻게 600개가 항목이 증가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R&D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R&D로 포장해서 들어오고 그 R&D로 포장된 부분을 정부가 예산을 그냥 늘려주는 나눠먹기식 그리고 뿌려주기식 그리고 보조금. 그래서 진정한 R&D를 하는 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바로 R&D로 포장해가지고 사실상 R&D가 아닌 것들이 막 들어온 것들을 좀 잘라내고 한번 조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16.6%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1조 8천억은 삭감이 아니라 예산 분류상 R&D 쪽에서 일반 재정으로 간 게 있어요. 1.8조. 예. 그러면 이제 줄어든 거는 3.4조 정도니까 약 한 10% 정도 줄어든 겁니다. 10%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뭐 숫자야 뭐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거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서 네. 일종의 구조조정과 긴축이 동시에 진행된 면이 있으므로 R&D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오바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 말씀이 뭐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자기 성격에 맞게끔 예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뭐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나 많이 이름이 잘못 지어졌을까? 엉뚱하게 R&D라는 이름으로 오만 사업들이 들어와 있을까? 글쎄요. 뭐 일부분 바로잡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한 5조 2천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분야 그렇고 연구 개발 분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 예산에 교육 분야도 약 6%에서 7%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는 노벨상을 몇 명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아직까지도 위성을 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은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 5%가량 가까운 정도의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던 것인데 처음으로 이것이 3%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줄이고 더더군다나 일선에 있는 과학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이권 카르텔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상으로는 몇 월 며칠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차년도, 다음 연도에 어떤 연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 6월 28일 날인가에 대통령께서 그 국가재정계획 보고받는 자리에서 카르텔 얘기를 하고 곧바로 감사도 진행되고 하면서 이게 약 한 20% 가까이 일괄 삭감해서 올려라. 이런 이제 그 지침이 나가고 그러면서 다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예산 삭감인지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 혹은 의도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권
카르텔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궁금합니다.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네. 연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연구 계획서와 제안서들을 대피를 해주는 컨설팅 회사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분야가 비슷하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이미 이 예산은 어느 쪽으로 가기로 돼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대피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내는 컨설팅 회사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일종의 카르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가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그냥 지원해 놓은 돈이요. 보조금이에요. 그걸 R&D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줄이면은 R&D 줄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R&D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목표로 포장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웬만한 건 다 통과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제가 하나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복지부에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사업도 있고 신속 범용 백신 기술 개발 사업 3개나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저 팬데믹 때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3개씩이나 똑같은 유사 중복 자기들도 필요하던 걸 인정하는 동시에 유사 중복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미흡한 것들도 많습니다. 국토부야 산업부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안 좋은데도 그냥 유지가 된다든가 또는 뭐 똑같은 그 사업인데 3개로 나눠서 막 그냥 중복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조정을 했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서 R&D 예산 줄였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내에서 뭐 안철수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다든가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R&D에다 넣어놓고 자꾸 그냥 증액을 시켜주면 다 좋잖아요. 그냥 뭐 나눠 먹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좀 국민 세금 아껴 써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거론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냥 너무 한쪽, 줄였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너무 그냥 한쪽 공격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부 중복 뭐 사업이 돼 있거나 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연구개발비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쪽에 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액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R&D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중복이니까 걷어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걷어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카르텔 그러면서 연구개발비를 타내기 위한 이런 어떤 용역회사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용역회사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금이나 보조금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컨설팅 회사로부터의 조언 받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쪽 시장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의 이권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이 누수되고 있다라는 발언은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는 그리고 낭비되고 있는 R&D 분야를 좀 더 바르게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전체 총액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지금 전과의 보도처럼 매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그 말이 나오면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또 지원 사격하고 그러는데요.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좀 복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제 연구비 카르텔은 지난 20년 동안의 정부의 제도적 환경이 만든 기형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R&D 비율이 국가 총생산 대비해서 한 5% 정도 됐었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가 낮고 또 기초 연구 성과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을 했고 또 그 배경으로 연구자들이
이제 원천 기술 연구보다 단기적으로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에만 치중한다 했는데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계에서도 연구 과제 중심의 지원비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해줄 때 정말로 그 연구자들이 자기의 연구 성과들을 쌓아 나가면서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상 받는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한데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 지원금에 대한 어떤 감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없는데 왜 자꾸 연구개발비를 주느냐. 이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도 그 문제, 그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하지만 우리 현실의 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참 해법을 찾는데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R&D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대폭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까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연구 과제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으로 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증액시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일종의 뭐 듣기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네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제발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연구 개발비 지원 또한 그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재편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이런 걱정도 우리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16% 아니면 10% 줄여놓으면은 원천 기술 연구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과기부 예산만 가지고 분석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따로 또 발표한 예산 중에 보면은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그런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예산이 또 중기부에도 들어있고 산업부에도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과기, 중기, 산업부까지 다 합친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 2차 전지가 전부 증가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져 나왔는데 하도 숫자가 많아서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다 증가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부서를 더하면은. 근데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이 대덕특구하고 이 대전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이제 출연 연구원들이 보면은 보통 연구원마다 몇백억씩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연구 생태계도 좀 흔들릴 우려가 있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리예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좀 만나볼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이쪽 과기 쪽보다는 정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나눠먹기식으로 갈라먹기식으로 하다가 뭐가 좀 바뀌니까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첨단 중점 분야,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 이런 쪽은 다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늘어난 거를 새로이 가져온다든가 이쪽으로 배정되면은 줄어든 거를 얼마든지 또 커버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능성을 합쳐서 봐야 되는데 일단 과기부 예산 자체가 기관 운영비적 관점에서 줄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이걸 이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오가면서 이 예산안 대로 통과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약간의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시고 다 의견을 취합해서 제대로 좀 잘 반영을 한 좋은 예산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덕특구에 영향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3% 전체 그 과학기술 R&D 분야의 그 43%가량을 받던데 그러니까 액수로 보니까 약 12조 이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16%가량을 뺀 금액만큼 이제 지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대덕특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불안하게 지금 어떤 고용 상태도 불안해지고 그로 인한 어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전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 경제에도. 이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의 어떤 연구원들의 위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돼 있어서 저는 대전에 계신 우리 이장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R&D 분야가 원상태 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유 의원님께서 이제 본 예산 최종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심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는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해서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다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석사과정,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고 해요.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이게 어느 대학은 어느 분야가 강하니까 이쪽에 대한 연구비를 얼마를 줬었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대학에서 매번 박사생들이나 혹은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남에 있는 그런 네. 연구원들, 과학자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와도 닿아 있어서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학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정부가 과학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연구단지 기관장들도 아직 공석인 데가 많고요. 마지막 앞으로 이게 그럼 국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듯이 얘기하는 게 워낙 그냥 또 일반화돼서 그냥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홀대로 하다니요. 그럼 국가 과제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9개 분야는 또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다른 부서하고 합쳤을 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R&D에 탈을 쓰고 R&D가 아닌데 R&D인 척하는 예산들을 좀 조정하는 것과 함께 또 그동안 또 관행처럼 됐던 PBS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알차게 제대로 하고 알차게 제대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되면 오히려 대덕 쪽에 더 많은 주의가 몰리고 더 많은 예산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처럼 제대로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중소기업 도와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던 예산들 좀 줄여가지고 그쪽에서 낭비된 요소를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절대로 대전 지역에 그런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대덕특구 관련해서 이쪽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이렇게 삭감되는지 늘었는지는 확인될 거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지 않기 위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원의 기관장들이 공석인 사태, 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가 과학 분야에 개입하는 모습인데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연구 성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리더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여러 번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년 갓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공모에 올라간 최종 심사안 중에서 3명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 이런 경우가 벌써부터 발생되고 있고 기껏 어렵게 선정한 사람이 결국은 지난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카르텔이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내 사람 심기 위해서 사람 찾다 보니까
공석이 오래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그야말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인재들을 빨리빨리 선임을 해서 공석을 최소화시킬 때 그 기관의 사기도 충천해지고 연구개발 능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기존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대학 원생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낙담한 연구자들이 혹시라도 해외로 눈을 돌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연구인들의 사기는 결코 꺾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